예, 그럼 이어서 이제 아까 제약하의 극대화 문제였죠. 그래서 극대화라는 개념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21페이지에 제약하의 최적화 문제가 거기 보시면 이제 목적 함수가 있고 제약식이 있죠. 그 제약식을 두 개를 합쳐서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1개 조건, 2개 조건 이것이 이제 도출되게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1개 조건은 쭉 보여드렸어요. 각각의 편도 함수 값이 제로가 되면 되는 것이고 2개 조건은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판단해야 되는데 2개 조건까지는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 요거죠. 즉 XY 두 개를 소비해 그래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브젝트 2 보통 이제 어디 또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제약 조건이에요, 이게. 서브젝트 2 제약 조건인데 아까 얘기했던 소득 제약이죠. 근데 여기는 제가 유인물에다가 소득을 버젯해서 B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XY 두 재화를 소비해서 효용 극대화를 하는데 소득 제약이 존재해. 그러니까 X에 대한 지출액과 Y에 대한 지출액의 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라그랑지 함수를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라그랑지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용 함수에다가 이제 제약 조건을 그렇죠? 소득 제약식을 이렇게 요거 빼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각각 변수들의 그렇죠? 1차 미분값을 전부 제로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조건이 도출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렇게 해놨죠. 요것으로부터 1개 조건 만족해서 조건 도출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쓰고 내가 설명드릴게. 그러니까 소득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를 수리적으로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개 조건을 쭉 해서 그 3개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연립으로 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지. 오공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싹 풀어줘야 돼.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최종 결론만 보면 되는데 요게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XY 현재 시장 가격 상대 가격이죠. YJ 수량으로 표시한 X 소비 기회 비용이고 근데 요거 기억나세요? 요게 아까 서수적 효용 함수에 그렇죠? 전미분으로부터 도출되어진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요. 그렇죠? 절대치. 그리고 요걸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이론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수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냥 볼 때는 효용 극대화 조건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잖아요. XY 소비할 때 소득 제약을 그림으로 그린 게 예산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이렇게 도출된 게 수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출된 거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도출된 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전미분을 통해서 도출된 게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MRS라고 하고, 요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550 시험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과정을 전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도출된 결론 요것에 맞추어서, 그렇죠, 효용국대화를 몇 개, XY를 몇 개 소비할 거냐, 이거 도출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요거 우리가 알죠. 효용함수 주어지게 되면 편도함수 구해서 요걸 구할 수가 있고, 그게 한계 대체율이고, 요건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도출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제약하의 극대화 문제예요. 이계 조건까지는 안 따져도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험에 도출되는 효용 함수는 전부 이계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계 조건 안 봐도 돼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생산자로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생산자의 극대화 문제를 가보자고요. 그러면 생산자의 생산량 극대화, 그리고 아까 이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고, 여기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하는데 비용 제약이 있겠죠. 그렇죠. 기업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노동을 투입해야 되고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노동 투입하려면 임금, 자본 투입하려면 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약하의 극대화 문제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 자, 일계 조건, 방정식 3개를 일계 조건식을 도출해 놓고 연립으로 풀면, 이것도 아까 우리가 등량선 얘기했었죠. 전미분으로부터 도출해 보게 되면 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본의 가격이고, 요거는 노동의 가격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균형 조건 알죠? 주어진 비용으로 노동 자본 투입해서 최대 생산하기. 그랬을 때 아까 보니까 요게 등량선의 기울기였잖아요. 그리고 요게 한계 기술 대체율이란 말이에요. 얘는 등비용선 기울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것도 등비용선, 등량선 접하도록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그렇죠, 이때 생산량이, 그렇죠, 최대가 된다 하는 이야기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수학이다, 그걸 하면서 우리가 극대화 문제 해서 도출됐는데, 이것도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생산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MPK, MPL 구하고, 그래서 MRTS를 구한 다음에 요거는 뭐 임금 이자가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마련한 비용, 그 다음에 시장에 임금과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몇 개씩 투입해야 최대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생산자 균형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 이거죠. 자, 그럼 하나 더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럼 생산자는 일단 이게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 거죠. 주어진 비용으로 맥시멈 퀀티티.
뒤집어 보면 이 생산할 때 요거는 그렇다면 최소 비용이 되겠죠. 생산해서 이제 비용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극대화죠. 역시 이것도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하지만 도출 과정을 잠깐만 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볼까요? 이윤이라고 하는 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게 이윤인데 이걸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게 돼 있지. 그러니까 생산이죠. 생산을 해서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이윤인데 생산량이 변화할 때 이윤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자 이거지.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죠. 자, 잘 봐주세요. 요거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그려보면 생산량이 변화할 때 이윤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극대화점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뺀 게 이윤인데 이윤 함수 곡선이 도출하고 극대화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윤을 프라임 한 것이 즉 델타 Q, 델타 파이 제로가 되면은 기울기가 극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일개 조건이야. 요거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이다. 뭐 이렇게 일개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윤 함수가 나왔을 때 Q로 이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시라.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제로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윤 함수니까 Q로 미분해요. 그러면 TR을 얘는 Q의 함수인데 Q로 미분해라. MR 되죠? 요거 Q로 미분한 게 MR 한 개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예. 비용 함수가 Q의 함수인데 요걸 Q로 미분하면 요거 아까 우리가 봤죠. 요게 MC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돼야 돼. 됐지? 그러면 보실까요? 이윤 함수를 Q로 미분한 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수입에서 비용 빼요. 요거 미분한 것이 MR, 요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효용극대화 일개 조건은 뭘까?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MR 이꼴 MC 이 조건이 도출된 것이다 이거예요. 됐죠? 근데 앞에서 지금 쭉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게 조건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렇게 해. 우리 시험이 뭐 이게 조건까지 잘 묻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기울기가 제로. 근데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가 되는데 극대화 조건은 뭐죠? 생산량을 늘릴 때 이윤 함수 미분값 기울기가 제로인데 이때 보면 어때요? 생산량 증가할 때 이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계 함수 했던 거 기억나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게 조건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했다. 요거죠. 그럼 보세요. MR 도출됐죠. 한 번 미분했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얘도 Q의 함수고 얘도 Q의 함수니까. 그러면 MR 한 번 더 미분. MC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치? 그럼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MR 한 번 미분한 값이 이게 넘어와야 되니까 MC 요거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MC 한 번 미분한 거니까 MC 곡선 기울기, MR 곡선 기울기. 그러니까 MR하고 MC하고 같아지되 요 생산점에서 MC 곡선의 기울기가 MR 곡선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요거 우리가 왜 완전 경쟁 독점일 때 이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요게 이인극대와 일개 조건을 만족했는데 살펴보니까 만약에 이렇더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인극대화가 아니라 손실극대점이 된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게 되면 완전 경쟁일 때 MR 수평선이고 MC가 이렇게 되죠. MR, MC 같아지는 점 여기인데 요 점은 이계 조건 위배가 되죠. 요 점이 이계 조건까지 만족하는 극대화점이다. 요 점은 손실이 극대화되는 점이고 여기는 이인 극대화되는 점이고. 됐죠?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컴팩트하게 이계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요거는 지금 생산자의 그쵸? 이인극대화. 요거는 생산물 중심의 얘기였어요. 생산물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기업은 생산물 생산도 이인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생산하지만 또한 생산자는 어때요? 생산 요소를 수요, 그렇죠? 고용 할 때도 역시 이윤극대화에 의해서 고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죠. 25페이지에 생산 요소 고용의 이윤극대화 조건인데,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고 하게 되면 쭉 풀어봐도 좋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개념만 볼게요. 그러면 도출 과정만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윤 극대화인데 요소 고용이야. 노동이다. 아니면 자본을 고용할 때 이윤 극대화 조건은 역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빼야 되죠. 그래서 일개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델타 여기서 이제 요소죠. 요소를 F라고 해보면 요소 투입할 때 요 이윤 함수를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볼게요. 요거는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이고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이니까 그렇죠? 요거 해보게 되면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수익과 그 다음에 그렇죠?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 그렇죠?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아까 생산물 시장하고 똑같아. 그럼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가 돼요? 그렇죠?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하고 넘어오게 되면, 그렇죠?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이 같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생산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요. 요소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을 MRP라는 용어를 쓰고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을 MFC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게 노동이라면 그렇죠? MRPL, MFCL. 자본이라면 MRP 오브 K, MFC 오브 K.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 이윤극대화 조건이 생산물 MR하고 MC와 같을 때다. 요소 투입도 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을 때이다. 근데 요소의 경우에는 MRP라고 읽고 요소일 때 한계 비용은 MFC라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이면 노동, 그렇죠? 자본이면 자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이윤극대화 도출 과정 요것을 생산물 시장에 도출됐던 first order condition, second order condition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풀어지는데 우리는 최종 결론 요것만 기억합시다. 그렇죠? 내가 거기 과정은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이렇게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써놨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확인해 볼 것은 26페이지요. 유인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이윤함수 쭉 도출돼가지고 일개 조건, 필요 조건이 있죠. 노동의 경우 맨 뒤에 보면 MRPL 이꼴 MFCL. 그러니까 노동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가 일개 조건이다. 이개 조건은 우리가 다 보통 이개 조건 만족하게 나오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랬죠. 자본도 보실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 항 이렇게 보시면 MRP 여기 노테이션을 제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MRPK, MFCK 이렇게 써줘야 되죠. K, MFCK.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물 생산이나 요소 고용이나 이윤극대화 조건, 일개 조건은 똑같아. 아까 이윤함수로부터 도출되는 과정이 똑같아 이렇게 나왔고요. 이개 조건은 무시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개 조건까지 검토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쭉 흐름을 따라서 이제 미시경제 이론을 도함수, 그 다음에 극대화 조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수리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면 뒤에 부분은 거의 개념적인 것이고요. 앞에 거는 도함수 구하기. 그렇죠. 그건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 되죠. 한계치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학의 수리적 분석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과 굉장히 수학적인 분석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원론, 2학년 때 미시 거시, 3학년 때 경제 수학 뭐 이렇게 가면서 아주 수리적으로 깊이 가는 것이고 그 깔려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론 자체가 극대화 또 비용 극소화 이런 개념이 되게 되니까 수리적인 개념 아니면 이거 그렇죠 결론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최소한의 개념은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요건 좀 마음 편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분석 교과서를 쭉 읽고 하다 보면 변화율 개념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렇죠? 변화율. 그러니까 뭐 교환방정식이다 했을 때 변화율 관계로 파악해야 될 것도 있고요.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하고 그렇죠? 변화율 분석. 근데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먼저 거기 보면 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변화율 그랬으니까 요거는 수량 중심의 변화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분석을 하다 보면 함수 형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x, y가 곱해진 값이 z다. 아니면 x를 y로 나눈 것이 z다라고 했을 때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걸 놓고 보시면 거기도 내 밑에다가 해놓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게 명목 국민소득이죠. 명목 GDP는 실질 GDP에 물가, P를 곱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시경제학에 또 하나 보는 게 통화량의 유통속도 곱한 게 물가에다가 실질소득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두 변수 곱한 값이 같다. 요건 명목 앞에 1이라 곱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의 변화율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명목 GDP의 변화율이 곱해진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고 싶은 거예요. 나누기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량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Z가 XY 곱해서 Z값이 돼요. 이때 이제 우리가 ZY가 독립변수고 XY가 독립변수고 Z가 종속변수니까 우리가 전미분했었잖아요. 이거 전미분해 볼게요. 델타 Z. 이제 좀 익숙해졌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X 변화할 때 Z에다가 X 곱하죠. 요건 이제 X 편도함수에다 곱했으니까 편미분 값이 됐죠, 아까. 얘는 파셜 Y, Y 편도함수에다가 Z, Y, 미안합니다. Z에다가 Y 미분을 곱하게 되면 Y 변화할 때 미분값이 되죠. 두 개를 더한 것이 전미분이죠. 자, 요것으로부터 이제 변화율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이렇게 전미분된 값을 나누는 거예요. Z 이꼴 XY로 나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한번 풀어봅시다. Z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 1이고 앞에 1이 숨어져 있으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돼서 얘가 사라지죠. Z를 Y로 미분해. 얘로 편도함수 구하게 보면 1차 시계가 사라져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미분 값을 구한 다음에 Z 이꼴 XY로 나눠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Z로 나누고요. 얘를 XY로 나누고 나눠. 그럼 보실래? Z로 델타 Z 변동분이잖아요. 원래 Z에서 변동분 나누게 되면 Z의 변화율 되겠죠. 물론 여기다 100 곱하게 되면 퍼센테이지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얘 보시면 맞추기만 해. 그러면 원래 X 변동분이니까 요게 X에 대한 변화율 되겠죠. 얘는 맞추림 요거니까 이렇게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변수 곱해서 어떤 변수가 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거를 굳이 이 도출 과정 할 필요가 없고, 요런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명목 GDP가 실질에다가 물가 곱한 거예요. 실질 GDP는 Y예요. 여기다가 물가 곱해요. 이게 명목이고 실질이고. 그럼 이걸 이렇게 변화율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게 명목 GDP의 변화율은 그렇죠? 머리 위에 점 찍은 것을 변화율로 보게 되면 요거는 실질입니다. 실질 GDP의 변화율을 에다가 그렇죠? 물가 변동률 얘는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변수 두 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에서 보면 교환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요건 지금 요거 얘기고 교환방정식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 요것하고 물가에다가 실질소득 곱한 것이 같다 하면 요거 점립을 해가지고 쭉 해보면 얘가 뭐가 될까요? N변화율, V변화율.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거를 점리분해서 요걸로 나누어서 도출했다 안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수학의 힘을 빌어서 곱한 값이 같다면 변화율로 보면 이렇게 그렇죠. 풀어줘서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똑같이 점미분 구하고 원래 함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데 거기다 과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쭉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Z 변화율은 빼기가 돼. 분자 변화율을 분모 요 변화율로 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학으로 이렇게 정리된 관계 요거는 더하기 분수식의 관계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율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예제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가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 변화율이에요. 자, 수량 변화율은 점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시간 변화율도 사실은 우리가 최종 결론 제시된 거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고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도출되는 과정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시간 변화율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실질 GDP 변화율. 이게 성장률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죠? 올해 21년의 경제 성장률이다. 그러면 20년 대비야. 그러면요. 20년에 실질 GDP가 있고 21년도에 실질 GDP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년간 성장률이 된단 말이에요. 1년간. 자, 그러면 그냥 이건 시간 변화할 때죠. 시간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델타 T. T가 1년이라면 1년 변화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실질 GDP 변화율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100이다가 올해 10이면 10이 증가했다. 수량 중심이 아니고 연도별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아는데 그 과정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가 필요해요. 로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로그 함수가 이해되는데 이 변수에다가 자연 로그를 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년도에 우리 GDP가 100이었다. 20년도에 103이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간 변화율을 알고 싶을 때 그렇죠? 시간 변화율은요. 이걸 로그를 취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에다가 100의 자연 로그 값이 얼마냐. 이거 구해달라고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캘큘레이터에서. 요것의 자연 로그 값을 구해 107에 그게 요거예요 지금. 요게 런 되겠죠. 런. 자, 그럼 어떤 수치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요게. 요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럼 그 밑에 보면은요. 요거를 이제 y라고 써보면 그 밑에 봐주세요. 미분 한번 봐봐. 요거죠. 그러니까 x의 자연 로그 취한 것이 y 값이다. 그러면 원래 x 값, 원래 요거지. 원래 요것이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즉 x의 자연 로그 취한 값이죠. 그럼 요것을 보면 요것이니까 요것의 의미는 뭘까?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x의 자연 로그 취한 값의 변동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놓고 보면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y의 변동분 요거는 원래 x 값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요것의 로그 값의 변동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요거 미분값은 뭐가 돼?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를 가지고 우리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요걸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봐. 자, 그럼 아주
정말로 좋은 결과 하나를 얻었죠. 요거는 뭐죠? X에서 X 변동문 나누니까 X 변화율 되죠. 수량 변화율이란 말이야. 아까 봤던 수량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요 X의 자연 로그 취한값의 변동분이 그렇죠. 이게 X의 수량 변화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로그 값 취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함수 값을 자연 로그를 취했다. 그것의 미분 값은 X로, 미분한 값은 원래 X 값의 역수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X의 변화율은 요것의 자연 로그 취한 값의 변동분이다 이거지. 그렇죠? 얘가 변화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 요거를 타임 t로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타임 t로 미분한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요거를 시간이다. 그럼 요거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1년씩 시간 지나갈 때, 그러니까 19년도에서 20년, 20년도에서 21년이니까 여기 시간 변화율이 되죠. 1년씩 변화해 갈 때 변화율이 되니까 이게 시간 변화율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뭐? 자, 그렇게 됐는데 예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만약에 아까 콥도그라스 함수인데요. 이걸 보시고 y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연 로그를 취해보자. 얘를 자연 로그를 취해요. 그럼 곱하기는 플러스로 풀어지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알파 L 로그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로그 값이지. 로그 취한 값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시간 변화율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타임 t로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시간 변화율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건 이제 수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로그를 취하고 그 로그를 원래 변수로 미분하게 되면 요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변수 로그 값의 변동분이 변화율이 된다. 근데 타임 t로 미분하면 시간 변화율이 된다 이거지. 얘가 변화율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 앞에 얘기 싹 지워도 좋고 앞에 얘기 다 그만두고요. 자, 그대로 가보자고. 얘를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 안 해도 돼. 로그를 취한 값에다가 얘를 타임 t로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의 시간 변화율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리적인 도출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구하고 경제성장 이론 같을 때 이거 뭐 밥 먹듯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로그 취하고 미분하고 하지 말고 요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된 관계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그렇죠? 곱하기는 플러스로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이게 시간 변화율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요것의 이제 경제적 의미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도출된 게 시간 변화율, 경제 성장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수평축이 타임 t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2002년 그렇다는 거예요. 수평축이 시간이 쭉 변화해 갈 때 수평축이 른 x가 되죠. 아까 요거요. 요것에 시간 변화율이 그게 그림으로, 그쵸? 그럼 요것에 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요걸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래 머리 위에 점 찍으면 요건 수량 변화율이에요. 수량 변화율이어서 아까처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은 노테이션을 수량 변화율하고 시간 변화율은 다르니까. 그렇죠? 달리 써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요거 해트라고 있죠. 해트. 모자 씌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게 수량 변화율이고 요건 시간 변화율인데 그 똑같은 교수님 책 안에도 시간 변화율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량 변화율하고 시간 변화율은 그렇죠. 얘는 타임 t로 미분하지 않은 거고 얘는 타임 t로 미분해서 얻어진 값이고 그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시간 변화율하고 수량 변화율하고를 그렇죠. 우리가 개념으로만 기억하면 되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시간 변화율이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 관계를 시간 변화율 28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서는 수량 변화율. 그렇죠?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Z 이런 관계가 있다면 변화율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요 Z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이게 A라고 할까? 얘도 곱해졌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더해지게 되고 나누기는 빼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율 그 다음에 시간 변화율 그래서 시간 변화율 로그 함수 전미분으로 도출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변화율은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니까 결론만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간다. 그 도출되는 과정은 그러그러하다. 시간 변화율은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시간 변화율은 로그치에서 도출한 것인데 보면은 요거다. 그렇죠? 더하기로 풀어지게 된다. 이게 왜 이걸 쓰냐면요. 왜 이걸 관심이 있냐면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콥도어로 생산 함수죠. 콥도어로 생산 함수에 의해서 GDP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거기 뭐 수열, 급수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진짜 수열 공부하고 뭐 급수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수열, 무한등비 수열, 무한등비 급수 기억나시나요?
내가 거기서 간단하게 상황만 정리했어요. 그러면 초항과 공비해서 전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 그렇죠? 거기 두 번째 박스 맨 위에 보면 수열이 그거죠. 등비 수열입니다. 최초 A값. 다음 항이 R 곱했다. 다음 항이 거기다 R을 한 번 더 곱했다. 수열이죠. 급수는 이 수열의 합이죠. 전체 수열의 합이 돼요. 그래서 전체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를 구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이 존재했을 때 그것의 전체 합, 급수. 그래서 거기 보면 초항이 얼마고 등비가 얼마일 때 구해지는 공식이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한등비수열, 무한등비급수 계산식 그렇게 도출됐고 내용 안 봐도 돼.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그렇지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뭐 할 때 거시형작에서 승수, 그렇죠? 승수하게 되면 뭐 재정정책 썼을 때 승수, 또 신용승수, 총예금, 본원예금에다가 이게 승수죠. 통화승수, 한 나라 통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본원통화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요 승수를 요걸 구하는데 요건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요거 승수, 요것들이 무한등비급수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수과정, 뭐 신용창조과정 통해서.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그것으로부터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한등비 수열과 무한등비 급수로부터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각종 승수들이 계산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게 될 이야기 두 가지만 더 보고 끝내고 갈게요. 30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무한등비 급수 활용해서 재정정책 같은 데 승수. 왜냐하면 이거는 무한등비 수열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아주 요긴하게 분석해야 되는 개념들이 이자율, 뭐 투자 수익률, 채권 수익률, 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래가지고 경제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경제 공부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가치 먼저 써놓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미래가치는 뭐냐면 내가 지금 R0만큼을 아주 쉽게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1년 후에 나는 1년 후에 내가 예금했다가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미래가치죠. R0의 미래가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다. 그리고요, 1년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다. 그냥 10%라고 할까?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고. 그럼 보세요. 1년 후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원리금 상환. 그렇죠. 100만 원 예금했어요. 이자 10%를 받게 돼요. 그럼 그 액수는 1 플러스 R이 되겠죠. R, 10이니까 0.1.
그러면 1 플러스 0.1, 1.1, 100만 원, 1.1,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얘를 1년 있다 찾아 쓰지 않고 다시 그대로 예금했어. 복리 예금했다 이거지. 그러면 2년 후, R0, 2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자, R1에 110만 원에 다시 1년 더 이자했으니까 110만 원 곱하기 1.1 되겠지? 121만 원이 되나요? 그럼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R0를 현재 시점 R1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됐지? R1은 R0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그리고 여기다 이자율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스퀘어가 되죠. 예. 감 잡았지. 그러면 3년 복리로 예금했다가 찾는다면 그렇죠. 이 미래가치 2년에 다시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R2가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R0 1 플러스 R 스퀘어 대가 다시 요걸 곱한 셈이니까 보시면 이게 3이 되겠죠. 자, R0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어떻게 될까? R0에 1 플러스 R에 4. 자, 요걸 잘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예금했을 때 미래 가치가 이렇게 계산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를 우리가 present value 그러죠. 그럼 보세요. 1년 후에 내가 R1만큼 어디선가 재산이나 소득이 생길 수 있다. 요거를 내가 1년 후에 110만 원 받을 게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주기로 했다. 근데 이자율이 지금 10%다. 그러면 미래 110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 가치가 있을까? 그쵸? 요거를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되겠죠. 자, 1년 후에 110만 원 내가 받을 게 있어.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야. 더해서 1.1로 나누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쵸? 1, 2 후에 11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2년 후에 내가 얼마 받을 게 있어요? 2년 후에 받을 게 있어요? 이거를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R2를 곱하기니까 넘기면 되겠죠. 1 플러스 R 스퀘어. 이게 현재 가치 되겠죠. 한 번 더 할게. 3년 후에 내가 R3 이것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죠. 이게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돼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1년 후에 받을 건데 지금 가치로 환산. 2년 후에 얼마? 지금 시점으로 보면 요 가치다. 그래서 요거를 할인한다고 그러죠. 시간 할인. 이렇게 쭉 구해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국고채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런 말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국고채 수익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국고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국고채 발행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표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 이표채는 지금 채권을 사세요. 그래서 지금 채권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채권. 회사채면 회사가 발행하는 거고. 이 채권 사시면 이자율 표 1년에 한 번씩 이자 드릴게요. 그렇죠? 이자를 요걸 다른 말로 이표라는 말을 써요. 이자표 갖고 있으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0년 만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0만 원, 이 채권 사시면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이자 10만 원 드릴게요. 이 표.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예. 이게 10년 만기 국고채예요. 그럼 요거 아까 현재 가치 했던 거 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사면 앞으로 1년 후에 나한테 이자를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1년 후에 10만 원이야. 요것의 현재 가치는. 2년 후에도 이 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년 후에 현재 가치니까 스퀘어죠. 그러다가 10년 후에도 이자 주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는 아까 쭉 보시게 되면 요거 10으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10년째 되는 해에는 그때 1년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하겠죠. 100만 원 빌렸으니까 그걸 F라고 써볼게요. 그런데 봐봐. 10년 후에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 또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10년 만기 채권 이렇게 준대. 그럼 요거는 이자 소득이죠. 매년 10만 원. 요걸 우리가 이자 흐름의 현재 소득이잖아요. 플러스 뭐야? 지금 채권 내가 산 거죠. 구매한 채권. 채권 가격 10년 후 할인한 거죠. 요것의 현재 가치야. 왜? 원리금 10년 후에 나한테 주는 거니까. 채권 발행이라고 할까? 예, 채권 발행액의 현재 가치. 두 개 더한 것을 우리가 그렇죠? 투자 수익 흐름의 현재 소득과 내가 그렇죠? 100만 원 빌려준 100만 원의 현재 가치니까 한마디로 뭐랄까? 미래 원리금액의 총 현재 가치가 되죠. 이게요,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건 다 미래 소득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100만 원 빌려주는 거 돌려받는 것의 현재 가치니까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의 채권 가치. 이건 시장 가격이에요. 채권의 시장 가격이고 100만 원은 발행 가격이고요. 그러면 요거 원리금 전체의 현재 가치하고 채권의 시장 가격이 같다. 그러면 똔똔이죠. 이 채권 사가지고 손해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채권 원리금 전체 현재 가치보다 채권의 가격이 비싸다.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렇죠. 시장이 더 비싸. 내가
미래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총액, 현재가치 비싸니까 안 살 거고 이렇게 되면 사겠죠. 이게 한 1,000만 원 되는데 시장가격이 950만 원이다. 그럼 나는 950만 원 사면 50만 원어치만큼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만기가 있는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 이자를 하게 되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3년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영구채라는 게 있어요. 영구채. 영구가 옛날 그렇죠. 시몽래 아저씨가 아니고 영구채는 이 채권을 사시면 영원히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준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1 플러스 R 계속 가겠죠. N기 후에도 10만 원 주고 N기 10년이라고 하고 그 위에도 계속 준다.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자, 거기 보시면 영구채란 말이야. 무한등비급수가 돼요. 거기 밑에 박스 31페이지 밑에 박스 중간쯤 보면 초항이 요거고, 그렇죠? 초항이 요거고, 첫기 수익의 현재 가치고 등비가, 그렇죠? 이것에 매년 이제 이자를 주게 되니까 등비가 1 플러스 R분의 1이 되는 무한 등비급수가 되고, 그럼 앞에 그리고 무한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재밌죠. 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영구채 가격이 되겠죠. 예. 그럼 우리 예를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매기당 10만 원 이자 준다. 그러면 10만 원을 이자율이 지금 10%니까 0.1로 나누면 되잖아요. 10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영구채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고 이게 영구채 가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00만 원짜리 채권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영구히 나한테 10만 원 이자 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구채 전체 현재 가치,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하고 이게 되는데 무한등비급수 공식을 가지고서 도출해 보면 이게 된다 이거지. 기억해 주세요. 요건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구채 거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투자 수익률. 요건 국고채고요. 투자 이론도 요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투자 이론. 투자는 이래요. 거기 보시면 어떤 기계를 내가 샀어요. 1억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할까?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를 사면 나한테 수익을 10만 원 수익을 가져다 줘. 근데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10만 원 수익을 주고요. 간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 기계를 샀을 때 수익 1년 후 현재 가치죠. 2년 후에도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수익을 이만큼 올릴 10만 원. 그럼 현재 가치 오게 되겠죠. 근데 기계는 어때? 영구채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되게 이제 감가상각된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그 개인 택시 아저씨들이 한 6년이면 이제 법상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6년 되면 감가상각돼서 더 이상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이 기계를 샀는데 매년 나한테 6년 동안 10만 원을 주는데, 자, 이거 할인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요? 미래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럼 이 기계 사면 내가 앞으로 6년 동안 이만큼의 현재 가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기계 가격을 여기다 놓고 보면 이 꼴이면 어떻게 될까? 1,000만 원 주고 기계 샀는데 그 기계가 나에게 될 수익, 흐름, 현재 가치 전체가 1,000만 원이다? 투자하겠죠. 손해 안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기계 값보다 기계 수익 흐름의 현재가 크다면 당연히 오케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요, 이게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기계 수익 흐름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 안 돼.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국고채 사서 이자 받는 거나 기계 사서 미래 수익을 획득하는 거나 접근 방식은 똑같은 거죠. 현재 가치로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자, 오늘 이거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 그럼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현재 가치가 줄겠죠. 예.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역시 투자 수익 흐름 현재 가치가 줄겠죠. 그럼 투자로 보면은 이자율이 내리게 되면 투자해서 받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가 줄어들 게고. 국고채를 보면 어떻게 돼? 이 국고채 수익, 원리금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채권 살까 안 살까요? 그렇죠. 안 사겠죠. 그래서요, 이게 미래 수익 흐름 투자나 국고채나 똑같은 상황이 되고,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무한등비 수열, 급수, 이것으로부터 도출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고생했죠. 사실 경제 수학을 이렇게 6시간씩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무리예요. 그렇죠? 경제 수학해서 한 3시간 정도 끝내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좀 끈기를 갖고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공부 쭉 앞으로 경제학 공부할 때, 그렇죠? 아, 이게 도출 배경이 이렇구나. 그렇죠?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강의는, 경제 수학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들으셨지만은 처음부터 쭉 들어서 경제 수학 완성됐다 이런 거 아니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해서 들으시고, 아유, 나 대충은 알고 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이것이 수리적으로 이렇게 도출하면 됐지. 예,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요것을 그렇죠, 그냥 일부러 짬내서 경제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듣진 않아요. 뭔지 모르니까. 되게 이제 경제학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게 수강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위너입니다.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경제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그 경제학 공부 이것이 통틀어서 수리적 개념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접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극대화 문제를 할 때 이게 조건인데 이게 조건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럼 결국 도함수 구해서, 그렇죠? 일계 조건, 극대화 조건은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제로가 될 때가 극대다. 근데 이게 극소점이냐 극소점이냐, 그거가 가장 이제 난해하다고 볼 수 있겠나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 개념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이 경제학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경제 수학은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경제하는 데서 교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